봅시다. 페이지로 하면 8페이지. 네, 8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자, 고대사회 발전에서 고대국가의 성립. 맨 처음에 백제 건국 설화부터 나와 있네요. 자, 백제의 시조는 온조. 아시죠, 여러분? 온조는 추모왕의 아들. 추모왕이면 주몽의 아들이죠. 그래서 온조가 나라를 세웠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줄 보면 하남 유래성의 도읍을 정해서 국호를 백제로 했다. 그리고 부여로서 그의 성씨를 삼았다. 즉,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인 거 알죠?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인데, 자, 그러면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죠.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건국 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금방 나왔던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라는 거. 자, 이런 것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가장 뭐랄까요? 고고학적 증거? 정확한 증거는 서울 석촌동 고분. 서울 석촌동 고분이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인, 자, 여기서는 이제 돌무지 무덤이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래서 돌무지 무덤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백제 초기 고분 양식이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나중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죠.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계로왕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서를 보내요. 자, 여기에서 고구려와 한 몸에서 나왔다. 뭐 한 형제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것 등을 통해서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설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신라의 건국설화 가봅시다. 신라에서는 사루 육촌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릴 만한 임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임금을 원했죠. 그랬더니 다섯 번째 줄에 번개처럼 땅에서 기운이 내려왔대요. 자, 그럼 기운이 내려와서 시조를 태어나게 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조상은 하늘이다라고 하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선민사상. 네, 선민사상임을 알 수 있죠. 조상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면은 붉은 알이 한 개 있었고, 알을 깨서 사람이 나왔는데 그가 박혁거세다. 그래서 이제 성을 박이라고 하고 혁거세라고 했었다. 자, 그러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박혁거세. 자, 하지만 외부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세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석, 탈해, 그리고 김알지의 세력이 같이 나라를 세우면서 신라라는 나라를 형성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성씨가 서로 교대로 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박, 석, 김. 자, 이 중에서 석탈에 대한 사료가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사내아이가 말하되 나는 용성국 사람으로 붉은 용이 배를 호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했고, 탈해가 효공의 집에 몰래 숫돌과 숯을 그 곁에 묻고 나는 본래 대장장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볼 때, 대장장이라는 건 뭐를 다루는? 철을 다루는. 그래서 아마도 철을 다루는 어떤 유의민의 유입으로 나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더 튼튼해진 거겠죠. 그래서 철기가 전해졌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탈해왕 9년 금빛 나는 조그만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다는 것도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민사상 알 수 있고, 흰 닭이 아래서 울고 있어서 사내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알이 나와서 또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지. 그게 바로 김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세력들이 모여서 이제 신라라는 나라를 구성하는데, 그래서 김, 박석, 김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요 김씨에서만 왕이 나오기 시작하죠. 내무랑부터. 내무랑 이후에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라의 건국 설화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신라의 왕호 변천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신라에서는 신라 왕으로 거서관이라고 칭하니가 한 사람. 자, 그러니까 거서관이라고 하는 칭호를 쓴 건 박혁거세죠.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는? 자, 박혁거세.
거서간. 거서간이라는 건 신령 대인 또는 뭐 대군주, 군장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고 칭하니까 한 사람. 그래서 남해 차차웅. 차차웅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 이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고 하는 이가 16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쓴 거는 유리 이사금에서 흘해 이사금까지예요. 유리에서 흘해 왕까지. 그래서 이사금. 이사금이라는 건 연맹장 또는 뭐 연장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내물왕에서부터 지증까지죠. 자, 내물왕에서부터 이제 지증. 지증부터 이제 왕을 사용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앞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지증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립간. 자,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는 대군장. 이라는 칭호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1대, 그리고 2대, 1대, 2대, 3대, 3대에서 16대까지, 그리고 17대부터 22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순서만. 알겠죠? 여기서는 순서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왕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박혁거세, 거서간, 남해, 차차웅, 유리, 이사금, 내물, 마립간.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한 왕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까지 지금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 체크된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9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야. 자, 4, 5번이 지금 건국설화죠. 특히 시험에는 4번이 잘 나옵니다. 네, 미리 말하면 4번이 잘 나온다. 자, 그럼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시조는 이진아시 왕이고 그로부터 조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서기정전에 가야산신인 정경모주가 천신인 이비가지에게 감흥되어 뇌질주일과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곧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아시 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금강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별칭이다. 제가 지금 빨리 읽는 건 그냥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는 거고,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말이 빠를 수 있는데 요 사료는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이 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설명은 좀 천천히 하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면,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세 번째 줄에 이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밑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데, 자, 봅시다.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가야는 크게 전기가야 연맹이 있고, 전기가야 연맹은 3세기에 성립이 됐어요. 자, 그리고 후기가야 연맹이 있어요. 후기가야 연맹은 5세기 후반에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연맹 연합 국가죠. 여기에 맹주는 이제 우두머리죠. 말하자면 제일 앞서 나가는 이끄는 나라 맹주가 금관가야. 그리고 김해의 금관가야. 자, 그리고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는 대가야. 고령의 대가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금관가야의 시조가 있고 대가야의 시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뇌질주일은 이 나라 시조인 이진화시 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별칭이다. 금관가야의 시조가 김수로 왕. 그 다음에 대가야가 이진아시 왕.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제시문에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세 번째 줄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뇌질주일은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아시 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김수로왕의 별칭이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 4번 제시문에 시험에 나올 때, 이 나라, 세 번째 줄에 이 나라 써있죠? 여기가 밑줄.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럼 어느 나라? 대가야. 그래서
대가야에 관한 내용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4번 제시문에서는 이 나라가 밑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느 나라? 대가야. 그래서 대가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5번 금강가야 건국설화로 가볼까요? 이제 요 금강가야 김수로 왕이 시조죠. 자, 봅시다. 왕이 없어서 9명의 족장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지봉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족장들이 백성들을 구지봉에 모아놓고 신이 하라는 대로 흙을 파헤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으리? 뭐 이렇게. 이거 많이 들어봤죠? 구지가. 요거 이제 그 구지가. 자, 그러자 하늘에서 금으로 만든 상자, 괴짝이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볼 때 역시 선민사상이고, 그 다음에 상자는 붉은 보자기로 싼 6개의 황금알이 들어있었다. 지금 여기까지만 잘렸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6개의 알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기고 굉장히 좋다. 애가 괜찮다. 그게 김수로 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김수로 왕이 첫 번째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장자가 됐고 그게 바로 금강가야의 시조이다. 금강가야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전기가야 연맹 일대가 있었고 후기가야 연맹 일대가 있었는데 원래는 가야라는 게 6개의 가야거든요. 6가야 연맹체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나라가 금강가야랑 대가야.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사료를 제시하고 이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 4번 제시문은 대가야, 5번 제시문은 금강가야. 알겠죠? 이렇게 물어보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료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뒤에 나와요. 6개의 알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마지가 수로왕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 이건 금강가야구나, 대가야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나왔던 금강가야에 대한 사료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6번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아유타국의 공주예요. 그래서 허황옥이라는 사람이야. 16살 먹었는데 자, 본국에 있을 이 아유타국이 어디냐면은 인도 어디에 있는 소국이래요. 그래서 이제 인도쯤에서 있는 소국인데 본국에 부왕과 모후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왕하고 왕비겠죠. 엄마 아빠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 가락국의 왕 수로가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인데 지금 배피를 구하지 못했으니 네 딸을 보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딸 배에 태워서 보낸 거야. 동쪽으로. 그래서 요 금강가야에 와서 왕비가 되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김수로왕의 와이프는 인도 여자인 거지. 아마도 이제 유이민이 들어온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허황옥과 관련된 사료가 나온다. 만약에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 금강가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국설화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설화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7번, 8번으로 내려갈까요? 자, 가야는 사실 별게 없죠. 건국, 그리고 여기 나오는 멸망. 이 정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뒤에 어차피 나오겠지만 요 전기가야 연맹에서 이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새로 생긴 건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고구려의 공격. 특히 광개토대왕의 공격이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왔었고 그래서 가야가 공격을 받았는데 금강가야가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금강가야 중심으로 뭉쳐 있었는데 금강가야가 쇠퇴하니까 결국엔 해체.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 해체, 그리고 후기가야 연맹이 고려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 중심으로, 고려의 대가야 중심으로 다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에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고구려의 공격.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올 거야.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사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사실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못하고 여기처럼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멸망이 오히려 중요한데 자, 7, 8번 멸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그냥 이어서. 자, 금강가야는 누구에게 멸망당했냐? 신라 버풍왕. 신라 버풍왕 때 멸망. 자, 대가야는 누구한테 멸망당했냐? 신라 진흥왕 때 멸망. 그래서 버풍왕 때, 진흥왕 때 멸망. 자, 그럼 7, 8 봅시다.
법흥왕 19년 금강국주 김구해가 금강국의 왕이에요. 금강국주가. 금강국주 김구해가 아들과 세 아들과 함께 가야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왕이 예를 다해서 대접하고 상대 등의 벼슬을 내려주고 그 나라를 시급으로 주었다. 자, 그래서 법흥왕 때 금강국주가 망했다고 했으니까 금강국이 망했다는 거잖아요. 금강국의 왕이라는 뜻이니까 금강국주가. 그래서 금강국이 망했구나. 금강가야가 망했구나.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까요? 대가의 멸망. 진흥왕 23년 9월 가야가 배반하니 왕은 이사부를 시켜 토벌하게 하고 사다함을 부장으로 삼았다. 자, 사다함이 기병 5천을 거느리고 앞질러 전당문에 들어가 백기를 꽂았다. 온 성중이 겁내어 어쩔 바를 모르다가 이사부가 군사를 끌고 들이닥치자 항복했다. 결국에는 이사부에 의해서 신라 진흥왕 때 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사부가 중요하고 사다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어느 왕 때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는 어느 왕 때인지를 물어보니까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이게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국가의 성립 살펴봤고 우리는 이제 고대 정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각 나라의 왕별로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들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대의 정치에서 일단 고구려부터 1번 태조왕. 자, 태조왕은 이렇게 써볼까요? 태조왕은 1에서 2세기. 태조왕은 1에서 2세기. 태조왕. 자, 동옥저를 정벌하여 그 땅을 취하고 성읍을 만들어 국경을 개척하였는데 동으로는 창에 이르고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임금이 아우 수성을 보내 현도, 요동 두 궁을 공격하여 그 성곽을 불사르고 2천여 명을 죽거나 사로잡았다. 자,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첫 번째 줄에 동옥저를 정복했다는 거. 아, 옥저를 정복했구나. 태조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도, 요동의 두 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다? 한 군현이 남아있다. 한 군현이 남아있다. 그래서 태조왕.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기. 1, 2세기 태조왕. 그럼 우리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할까요? 자,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졸본이었죠. 졸본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 국내성. 자, 그럼 국내성으로 옮긴 왕은 누구? 유리왕. 이 유리왕 하면은 여러분 황조가 들어봤어요?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로 정답구나. 뭐 외로운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뭐 이 시 있잖아요. 시야, 시조야, 뭐 향가 아니고 뭐지? 고대 가요야 그냥? 뭔가 장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 나도 기억이 안 나서. 자,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유리왕과 관련된 사료는 황조가가 작년에 나왔, 올해 나왔나? 뭐 아무튼 작년, 올해 아무튼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 우리는 요걸 알아둡시다. 황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국내성으로 천도했지. 그래서 유리왕이 천도를 했는데 그럼 유리왕은 언제냐? BC 1세기에서 AD 1세기. BC 1세기에서 1세기. 지금 여기 나오는 시기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연도를 제가 체크를 한 거고 실제로 사람이 뭐 200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죠. 기록이 그렇다는 얘기지. 태조왕도 마찬가지야. 1, 2세기면 1세기에서 2세기 살았다는 얘기가 뭐 한 100년 넘게 살았다는 200년 살았다는 얘기야? 그건 모르지. 기록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기록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세한 건 모르지 우리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유리왕, 국내성으로 천도한 왕이 유리왕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체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소수리망. 자, 그러면 소수리망은 언제지? 몇 세기? 소수리망은 몇 세기? 4세기 말이야. 4세기 후반, 4세기 말. 그러면 나온 김에 좀 써볼까요?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천왕. 아니 이렇게 쓰지 말고 시기로 씁시다.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쓸까요? 자, 1, 2세기 태조왕, 그 다음에 2세기 고국천왕. 지금 제가 뭐 쓰는 거냐면 그냥 순서대로 써보는 거예요. 고구려왕.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보는 거고. 자, 3세기 동천왕. 3세기 동천왕 때는 위나라가 쳐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4세기 초 미천왕. 자, 서안평을 점령하려다가 실패했었고 드디어 서안평 점령, 그 다음에 낙랑군과 대방군 축출. 네, 그게 바로 미천왕이고요. 자, 그러다가 4세기 한 중반쯤에 고국원왕. 자, 고국원왕이 원통에서 고국원왕이랬죠. 근초고왕이 쳐들어왔을 때 전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료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세기 말 소수리망. 그 다음에 5세기 초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5세기 장수왕. 그 다음에 5세기 말 문자왕. 까지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요 5세기 왕까지만.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 그래서 이제 그냥 고구려 왕들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순서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서 업적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 한번 정리해 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번 소수리방 사료 마저 갈게요. 자, 왕 제위 2년. 지금 여기 밑줄이 안 쳐 있는데 전진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전진. 자, 전진의 구왕 부경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자, 여기서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무슨 뜻이겠어? 불교 수용이지. 자,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살해하며 토사물을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이제 고구려 소수리 왕이 되겠죠. 자, 왕 제위 5년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해서 순도로 머물게 했고, 순도는 승려 이름이에요.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로 머물게 했다. 아도는 또 다른 승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승려들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중국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어? 전진에서.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은 해동 불법의 시작이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불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고구려. 네, 그러니까 해동 불법의 시작이다라는 건 불교가 처음 수용됐어.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광개토 대왕 릉비 볼게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써볼까요? 자, 광개토 대왕 릉비를 건립한 건 어느 왕? 장수왕. 그래서 건립은 장수왕. 하지만 업적은 광개토 대왕의 업적. 아시죠, 여러분? 건립은 장수왕 때 건립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영락 6년. 자, 영락이라는 연호는 광개토 대왕 때의 연호죠. 그래서 영락이라는 거 딱 나오는 순간 아, 광개토 대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왕은 몸소 수군을 이끌고 잔국을 토벌하였다. 군대가 소국에 이르러 남으로 일팔성 등을 공격하여 취하니 백자는 의로움에 북정하지 않고 감히 맞서 싸우는지라. 왕이 위험을 보이며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군사를 보내 성을 압박하였다. 백잔의 병사가 소굴로 돌아가자 나아가 성을 포위하니 백잔 왕은 궁핍해져서 남녀 포로 1000인과 1000여인과 세포 1000피를 바치고 무릎을 꿇고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시험 문제 최근에 뭐가 나왔었냐면 다음 중 밑줄 친 잔국, 그러니까 백잔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문제였어요. 백자는 어느 나라일까요? 광개토 대왕이 어느 나라를 쳐들어갔겠어? 백제. 그쵸? 백제를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백자는 백제를 약간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더 강대국이니까 너는 좀 낮은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고. 자, 이런 내용이지. 즉,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쳐들어간 거지.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아리수를 건너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한강 이 북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근처까지 왔는데 한강 이남까지 내려간 건 아니고 아리수까지 왔다는 거 보니까 한강 이 북까지를 점령을 한 거지. 그래서 그때 백제는 어느 왕이었냐면 아신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서로 이제 싸운 거지. 누가 이겼어? 광개토 대왕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요 이제 백제의 아신왕이 뭐 이제 이렇게 곡물 같은 걸 바치면서 노객은 뭐냐면 이제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소위는 뭐 당신의 왕의 신하가 되겠다. 이제 맹세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다시 백제가 쳐들어오지 뭐 이제 그런 내용이죠. 백제랑 다시 싸우지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릉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영락 9년, 일단 영락이라는 연호, 광개토 대왕의 연호죠. 자, 고구려 최초의 독자적인 연호인 거죠. 그래서 영락. 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에 내려갔다. 자, 여기서 왕이 광개토 대왕, 영락이란 연호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여기서 이제 노객은 또 신라 왕이 본인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노객이라고 하는 건 신라 내무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내무랑 때 일본이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일본을 물리쳐주죠. 말하자면. 자, 그러자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관군이 이르자 외가 지역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고 귀순하여 북정함으로 술라병을 두어 지키게 했다. 신라의 농성을 공격하니 왜군은 위축되어 괴멸되었다. 네모는 해석이 안 된 글씨이기 때문에 네모 표시가 된 거예요. 오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글씨는 해석이 안 됨. 뭔 글씨인지 알 수가 없음.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자, 신라에 일본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 일본군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격퇴해준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배울 때 뭐라고 했었냐면 증거 있어? 증거 2개 있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금방 이거. 이게 광개토 대왕 능비. 광개토 대왕 능비에 지금 다 써 있잖아. 요 내용이잖아.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신라의 고구려 그릇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게 호우명 그릇. 자, 신라 돌무지 덧날 무덤인 호우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그 호우총에서, 그러니까 경주죠. 거기에서 그릇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릇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그릇이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두 나라가 엄청 돈독한 관계구나, 절친이었구나, 한동안 절친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호우명 그릇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영향. 자, 영향이 2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하나는 전기, 이렇게 씁시다. 금관가야 쇠퇴, 그리고 전기, 가야, 연맹, 해체. 이렇게 써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 지금 우리가 쭉 2번째 영락 2번째 사료에 뭐라고 써있냐면 5번째 줄에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자, 왜군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 임나가라의 종발성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임나가라의 종발성이 어디냐면 금관가야였었죠.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지. 이 당시의 정세는 고구려랑 신라랑 동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한편 말하자면, 그리고 백제랑 가야, 여기서 이제 금관가야가 되겠죠. 전기가야 연맹이니까 금관가야라고 씁시다. 금관가야. 그리고 외가 일본이잖아요. 요렇게가 한편. 그래서 외가 신라를 공격하니까 고구려가 도와줘가지고 외를 격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가야가 있고 여기가 신라가 있고 여기가 백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본이 가야랑 동맹이니까 가야를 거쳐서 신라를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고구려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도망을 갈 때도 가야를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왜군이 어디까지 쫓겨갔냐면 가야까지 쫓겨가게 된 거고, 가만히 있던 가야는 고구려 군대 공격을 받게 된 거지. 그러니까 금관가야는 쇠퇴, 멸망은 아니에요. 쇠퇴하게 된 거고, 자, 그리고 금관가야가 형님이었는데 형님이 약해졌으니까 전기가야 연맹은 해체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아까 전기가야 연맹에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고구려 군대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광개토 대왕 군대의 공격 때문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나는 안 썼죠. 하나는 뭐냐면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했다. 그러니까 고구려 군대가 일본을 무찌르러 왔지. 그리고 무찔러주고 잘 있어 하고 간 게 아니고 거기 머물렀던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머무르면서 뭘 했어? 신라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도와준 거. 나쁘게 말하면 내정 간섭.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도 고구려가 약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뒷배경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어.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점점점 성장을 한 거지. 그래서 좋게 말하면 성장을 도와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내정 간섭인 거고. 그래서 내정 간섭이 한동안 이루어지게 됐다.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사료 읽었죠. 영락 9년 나오는 사료. 요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영향이라고 썼지만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영향이나 결과를 골라라. 그러면 요거나 요거 나와 있으면 정답. 이해되죠? 만약에 이거를 알 수 있는 증거 또는 뭐 자료가 뭐냐? 그러면 이거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증거니까 증거를 찾아라. 요거나 요거. 아니면 영향을 찾아라. 요거나 요거. 이해되죠? 네, 그렇게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영락 사료 중에서는 두 번째 사료가 시험에서 잘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광개토 대왕 능비를 건립한 건 어느 왕? 장수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광개토 대왕 아니고 장수왕 때 건립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장수왕은 자, 일단 아버지가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영토를 주로 많이 넓혔고 한강 이북 지역까지 왔죠. 장수왕은 한강 이 남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남하정책, 남진정책을 실시해서 그래서 영토를 한강 아래쪽만큼 넓히게 되는데 그렇게 한강 아래쪽만큼 넓히고 나서 비석을 세웠지. 그게 바로 중원고구려비. 자, 그러면 중원고구려비는 어느 왕 때 세워졌어요? 내가 넓히고 내가 세웠으니까 장수왕 때. 알겠죠? 그래서 중원고구려비는 장수왕 때 건립. 자, 그리고 이 중원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강 이남까지 점령. 한강 이남을 점령했다. 자, 그러면 한강 이남을 점령하려면 어디를 차지해야 돼? 한강 유역을 점령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반대로 백제가 당한 거지.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자, 일단 4번부터 볼까요? 중원고구려비. 자, 5월 중에 고구려 대왕, 고구려 대왕이 상왕공과 함께 신라의 동의매금을 만나 영원토록 오르맺기 위해 중원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고구려 대왕은 태자공 전부 대사자 다우안노가 이곳에 머물러 신라 매금을 만나게 했다. 신라 매금이 신하와 함께 대사자 다우안노를 만나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당주 바리타자 금노로 하여금 신라 국내의 여러 사람을 내지로 옮기게 했다. 자, 이게 광개토 대왕 릉비는 앞에서 우리가 영락이라는 사료에 나와 있는 거지만 중원고구려비는 해석할 수 있는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원고구려비를 제시하고 문제를 낸다. 그럼 딱 요만큼만 나와요. 거의 요 부분. 알겠죠?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중원고구려비는. 그래서 만약에 중원고구려비를 제시하고 문제로 낸다? 딱 여기. 요 파트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동의매금이 나오고 무슨 뭐 오라고 했는데 뭐 안 와가지고 무슨 뭐가 나중에 다우안노가 뭐 머물도록 했고 뭐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고구려 대왕이 장수왕인데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백제만 점령한 게 아니고 신라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라의 일부를 점령을 했고 신라의 왕과 뭔가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뭔가 이제 협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동의매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동의매금이 무슨 뜻이냐면 동의가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낮춰서 보는 거고요. 매금도 왕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종합적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구려의 천하의식 또는 천하관이라고 해요. 천하의식, 천하관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야. 요 동아시아에서 내가 제일 강대국이야. 즉 고구려가 스스로 강대국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내 밑에 있는 거야. 다 이 매금들, 다 매금이나 동의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중원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고구려의 천하의식 또는 천하관.
세상의 중심은 나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신라 왕에게 매금에게 옷을 하사. 옷을 줬다는 건 신하로 삼는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신라를 이렇게 약간 신하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5번 사료도 시험에 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 자, 봅시다. 5번 사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고구려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침입하여 서울 한성을 포위했다. 백제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와 싸우지 않으니 고구려군이 군사 4도로 나눠 협공하여 또 바람이 이용하여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우므로 백제왕이 성문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살해당했다. 자, 누가? 고구려 왕이 쳐들어갔죠? 어디로? 한성으로. 그래서 백제왕이 어떻게 됐어? 죽었지, 싸우다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 왕은 장수왕. 그 다음에 백제왕은 그럼 누구냐? 자, 한성 함락에 관한 사료거든요. 자, 한성이 함락된 거는 475년이니까 5세기 후반. 자, 그러면 이때 한성을 공격해서 장수왕이 공격을 해서 백제 계로왕이 전사. 백제 계로왕이 전사. 자, 그래서 계로왕이 전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하나의 결과. 자, 한성을 빼앗겼어요. 그럼 백제는 어떻게 돼? 빨리 이제 수도로 옮겨야 되겠지? 그래서 백제는 웅진천도. 이게 어느 왕이냐면 문주왕. 다 같은 시대겠죠? 한성이 함락됐고 그 다음에 백제왕이 싸우다 죽었고 수도로 옮겼고 다 같은 475년. 전부 다 475년, 475년. 그래서 다 같은 때 일어났고 뭐 제가 말 안 해도 장수왕인 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장수왕, 장수왕, 장수왕임을 알 수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왕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한성을 빼앗긴 왕은 계로왕, 전사. 알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 문주왕. 알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는 웅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웅진은 공주. 자, 그래서 5번 사료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거랑 또 어떤 사료랑 두 개가 잘 나오는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 요거 일단 잘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사료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사료야.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고구려 왕에게 부인 3명 있는지 정부인에게 아들이 없어 중부인의 아들을 세자로 삼았는데 외가는 추군. 소부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세군. 그래서 고구려 왕이 병들어 눕자 세군과 추군이 각각 자기네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싸웠지. 그래서 막 2,000명 죽었지. 즉 자, 6세기 때는 어느 나라가 성장하던 시대죠? 신라. 그렇지. 신라가 성장하던 시대야. 그러면 나머지 두 나라는 어떻게 됐어? 쇠퇴. 특히 고구려도 쇠퇴.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이제 점점 6세기 때는 약화되는 시기고 그래서 그 다음 사료. 그 다음 사료 한번 보세요. 양원왕 5년 봄 정월에 백제가 침범해 와서 도살성을 함락시켰다. 3월에 백제 금현성을 공격하였는데 신라가 틈을 타서 두 성을 빼앗아 갔다. 자, 지금 백제와 신라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죠. 왜? 고구려가 약해져서. 그래서 여기 양원왕 때 결국에는 한강 유역을 다 뺏겨요. 백제하고 신라한테. 이제 그렇게 6세기에는 고구려가 약화되는구나.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약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양원왕, 안원왕, 평원왕. 지금 제가 왕들 이름 얘기했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런 왕, 뭐 양원왕, 평원왕, 안원왕 요런 시대가 6세기 왕들인데 이때는 고구려가 약화되는 시기구나. 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연개소문 봅시다. 자, 동부대인 대대로가 사망하자 아들인 그가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할 것이면 나라 사람들이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 하여 미워했기 때문에 뒤를 잇게 되지 못했다. 뒤를 잇지 못하게 됐다. 그가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직위를 임시로 맡기로 청하면서 만약에 옳지 않은 행위를 하면 폐하에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러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마침내 그 직에 오를 것을 허락하였다.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는 누구냐면 연개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나중에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볼 때 연개소문. 이런 사료는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고 아, 이럴 때 그는 연개소문이구나 라는 거 눈으로 확인만 한번. 알겠죠? 시험은 똑같은 사료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이거랑 아예 처음 보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 대대로 나오는 거 보니까 고구려를 말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대로가 뭐냐면 고구려 수상의 명칭이 대대로거든요. 그래서 대대로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고구려네. 그런데 그가 뭐 성품이 옳지 못하고 어쩌고 나왔구나. 이런 사람은 연개소문이라고 했었지. 이런 식으로 시기만 한번 확인하거나 인물만 한번 확인해보는 사료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고구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8번부터는 백제. 자, 백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근초고왕의 해외 진출이라고 해서 이제 근초고왕에 관한 얘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천리에 있었다. 그 후에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가 요서를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곳을 진평현이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제가 그냥 지도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요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랴허강, 요하강이 있고 요하가 있고 여기가 요서. 그런데 고구려의 영토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동을 고구려가 차지하니까 백제가 요서로 그 다음에 산둥으로 큐슈로 이렇게 진출했다. 지금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친 거 핑크 화살표 요게 어느 왕이냐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은 요서, 산둥, 큐슈 요서, 산둥, 큐슈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진평군을 설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여기다가 뭐 식민지를 삼았다는 건지 여기에다 뭘 설치했다는 건지 이런 거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딱 사료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진출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 전에 어땠는지 뭐 이런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출했다고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것도 마저 읽어볼게요. 처음 백가로서 바다를 건넜다 하여 백제라 한다. 진대의 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요서, 진평 두 군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게 요서, 산둥, 큐슈 지방으로 진출했다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요서, 산둥, 큐슈로 진출했다는 건 그건 뭔 소리야? 요거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다고 했죠. 그냥 기록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다만 요 지역으로 진출을 했다는 건 서해안을 비롯한 남해안을 차지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뭐 차지했다기는 좀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대 상업권을 형성했다. 그럼 만약에 고대 상업권을 형성한 게 어느 왕이냐? 라고 하면 근초고왕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초고왕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9번 사료 시험에 잘 알겠죠? 9번 사료가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러면 9번 사료 일단 보고 뭐랑 잘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9번 자, 근초고왕의 고구려 공격 봅시다. 왕 26년에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폐하의 복병을 배치하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불시에 공격했다. 고구려 군사가 패배했다. 자,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이를 막았으나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자, 첫 번째 왕이 있고요. 밑줄 친 왕이 있고 네 번째 줄에 고구려 왕이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왕은 근초고왕. 자, 여기선 지금 근초고왕. 자, 그러면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한 시기. 자, 그리고 이렇게 평양성을 공격하자 고국원왕이 여기서 고구려 왕 사유라고 아까 나왔죠? 이 사유가 고국원왕이에요. 고국원왕이 전사. 그래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한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9번 사료가 이거잖아요. 이거랑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10페이지 5번 사료. 아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온댔죠. 자, 10페이지 5번 사료가 뭐냐면 이거예요. 장수왕이
이번에는 백제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한성암락.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 나, 가와 나 시기 사이에 들어갈 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가는 백제 근초고왕이니까 요 시기 371년. 그 다음에 나는 장수왕 때 한성을 함락한 거니까 475년.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또는 뭐 어느 왕의 업적이 들어갈 거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엄청 많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제가 그냥 문제 푸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문풀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하나만 설명하면, 자, 여러분이 익숙한 나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고구려 왕이 좀 더 익숙할 수도 있고 백제 왕이 좀 익숙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익숙한 나라를 골라. 그럼 백제나 뭐 고구려라고 칩시다. 우리 이제 고구려를 배웠으니까 고구려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지금 고구려 고국 원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고국 원왕. 그리고 여기는 고구려 누구? 여기는 장수왕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순서 중에서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국 원왕 다음에 누구였지? 소수리마. 그리고 소수리마 다음에 누구지? 광개토대왕. 그래서 우리가 배운 왕이 2명이란 말이야. 요 사이에. 그러면 요 2명의 업적이 나오면 정답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골라서,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지금은 하나의 나라를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딱 보면 근초고왕 장수왕 사이에 고구려는 소수리마 광개토대왕이지, 이렇게 딱 답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습하다 보면, 문제를 우리가 문풀을 많이 하다 보면, 지금은 이거를 막 복잡하니까 옆에다 써놓고 해야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냥 딱 보면 딱 답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연습인 거고 나중에 보면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 여러분 중에 공부를 막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풀면 답이 다 나와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1페이지 10번. 자, 계로왕의 부기국성. 자, 계로왕이 누구냐면 요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했을 때 백제 계로왕이 전사했지. 이 왕이에요. 백제 계로왕이 전사했지. 그래서 이때 왕인데, 자, 계로왕이 요 고구려 장수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475년 되기 전에, 한 472년쯤, 몇 년 전이죠. 그때 불안한 거야. 왠지 좀 분위기가 고구려가 막 성장 중이고 좀 싸하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가 지금 막 전쟁 준비하고 있어. 알고 있었어. 그거를 알게 됐어. 그래서 요 백제 계로왕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 북이라는 나라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겠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고구려 좀 견제해 주세요. 이런 거겠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신은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자, 부여에서 주몽이 갈라져 나와서 고구려 세웠고, 그 주몽이 세운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와서 온조가 백제를 세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구려의 뿌리도 부여, 백제의 뿌리도 부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다. 형제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겠죠. 자, 선대의 우위를 매우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인 쇠가 이웃 간의 우호를 가볍게 깨뜨리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고국 원왕이 먼저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러자 근초고왕이 또 쳐들어간 거지. 그래서 자, 걔네들이 먼저 쳐들어왔지. 그래서 그 신의 선조인 수가 군사를 정돈하여 번개처럼 달려가 기회를 따 돌풍처럼 공격하고 잠깐만에 쇠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달았으니, 자, 여기서 수는 근구수왕인데, 못하네 이거. 근구수왕인데 이게 누구냐면 근초고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구수왕이랑 근초고왕이랑 같이, 아들이랑 같이 전쟁에 나가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왕으로 하면은 근구수왕이 아니고 근초고왕이겠죠. 그래서 근초고왕을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고국 원왕이 먼저 쳐들어왔었는데 근초고왕이 싸워서 나중에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자, 그랬는데 5번째 줄 보시면 그 후에는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고구려가 우리를 달라들고 있다. 말하자면 쳐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니 자, 만일 천자의 인자와 간절한 긍휼이 멀리라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면
장수한 사람을 보내 신의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고구려가 지금 쳐들어올 준비를 하니 나라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군사를 보내어 주기만 한다면 내 딸을 당신에게 보내서 후궁으로 삼거나 청소를 시키거나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군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문주. 문주왕 신라에서 군사 1만 명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고구려 군사가 물러갔지만 이미 왕은 죽었고 성은 파괴되었다. 이에 문주가 왕으로 즉위했다. 자, 왕은 죽었고 이때 죽은 왕은 누구? 계로왕. 문주왕의 아버지가 계로왕이잖아요. 그래서 문주왕이 돌아와 보니까 군사를 얻어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왕은 죽었고 한 성은 빼앗겼고 그래서 급하게 수도로 옮겼고 네, 그런 내용이죠. 문주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의 결혼동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보니까 12번하고 15번하고 시기가 바뀌었더라고요. 12번하고 15번하고 시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틀렸네요. 자, 일단 뭐 나왔으니까 봅시다. 12번. 백제와 신라의 결혼동맹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정리하고 할까요? 봅시다. 장수왕 때, 고구려 장수왕 때, 평양 천도,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러자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돼요. 나제 동맹이 체결. 자, 이때 신라는 누구냐면 신라는 눌지왕, 신라 눌지왕, 그 다음에 백제 비유왕,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되죠. 자, 그리고 나서 고구려 장수왕 때 한성이 함락돼요. 그러니까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한강 유역을 빼앗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계로왕이 전사했고, 자,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나제 결혼동맹, 여러분 책에는 혼인동맹이라고도 나오죠. 결혼동맹이 체결돼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지금 제가 순서대로 쓴 거예요. 자, 평양천도, 나제동맹, 한성함락, 결혼동맹. 알겠죠? 다시 평양천도, 나제동맹, 한성함락, 결혼동맹. 제가 순서대로 체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제는 누구냐? 자, 신라는 소지왕. 소지, 마립간이겠죠. 정확히 하면 소지왕. 자, 백제는 동성왕.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나제 동맹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결혼 동맹이 나중에 와야 되죠. 지금 여기는 12번과 15번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순서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은 순서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왕이면 왕까지 기억하면 더 좋겠죠. 나제, 왕까지. 자, 그러면 12번. 자, 12번 아니고 15번 먼저 볼게요. 순서대로 나제 동맹부터 봅시다. 눌지마립간 18년 2월 백제왕이 좋은 말 두 피를 보내왔다. 18년 9월 백제왕이 다시 흰 매를 보내왔다. 자, 39년 10월 고구려와 백제를 침범함으로 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눌지, 마립간은 눌지왕이겠고 신라. 그럼 백제왕은 누굴까요? 여기서 백제왕은 아까 누구였어? 비유왕이겠죠. 그래서 아, 비유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12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12번에 15년 봄 3월에 백제왕이 신라의 사를 보내 혼인을 청하자 신라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백제왕은 누구? 동성왕. 자, 신라왕은 누구? 소지왕. 알겠죠? 여기에 지금 신라는 소지왕, 백제는 동성왕이잖아요. 백제 동성왕이 먼저 신라 소지왕에게 결혼을 청한 거죠. 너네 왕실에 여자 좀 보내줘. 내가 왕비로 삼을게. 그랬더니 이 소지왕이 귀족의 딸을 보낸 거죠.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왕비로 삼았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 이게 나제 결혼동맹, 혼인동맹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자, 신라 소지왕이 장군 덕지에게 명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에 가서 구원해줬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순서, 여러분 순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게요. 무령왕. 자, 백제 무령왕이겠죠? 우리 지금 백제하고 있으니까. 자,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이고 모대왕의 둘째 아들이다. 모대왕은 동성왕이에요. 동성왕이라는 왕이죠. 자, 21년 겨울 11월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자, 그래서 사마. 자, 그 다음에 려룡이 사신을 보내어 글을 올렸는데 고구려를 잇따라 격파하였다고 했다. 이 나라에서는 도성을 고마라고 하고 읍을 담노라고 하는데 나라 안에 22개의 담노가 있으며 모두 왕의 자제와 종족에게 나누어 주고 다스리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무령왕 그리고 사마, 여룡 전부 다 무령왕의 다른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 무령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기도 하는데 무령왕은 사실 업적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무령왕릉. 그래서 얼마 전이 아니죠. 지금 무령왕릉이 발견이 됐잖아요. 1971년에. 근데 그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물이 이제 여기저기 박물관에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다 모였어요. 한 4,000점쯤 되는데 그 유물을 최초로 전부 다 모아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물 전체를 모아서 지금 전시 중 공주박물관에서. 그래서 한번 갔다 올까 싶어요.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내년 3월이 가기 전에 공주를 한번 가서 전시를 한번 보고 올까 생각을 한번 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자, 무령왕의 업적은 두 가지예요. 일단 6세기 무령왕. 첫 번째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를 돈독하게 한다. 두 번째는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 그래서 무령왕.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2담로를 설치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왕의 자제와 종족을 나누어주고 다스리게 했다. 왕족 파견.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료에 여룡 나오는 사료에 양직공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양직공도. 양직공도라는 건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은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1971년에 발굴이 됐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자,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식, 우리나라에는 없는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의 영향. 그 다음에 양직공도는 중국의 우리나라 사신의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아, 중국 남조와 교류를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왕으로 갑시다. 자, 시험에는 서왕도 엄청 잘 나오죠. 서왕의 사료 중에서 여기 지금 두 개의 사료가 나오잖아요. 자, 둘 다 잘 나옵니다. 둘 다. 네, 시험에는 둘 다 잘 나온다. 자, 그럼 봅시다. 서왕의 이름은 명농이고 무령왕의 아들이다. 16년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했다. 자, 여기서 16년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사비천도 그리고 국호 남부여. 자, 근데 거기 연도가 나와 있죠? 자, 연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538년. 그래서 시험에는 요거 이거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한 거 요거 그리고 백제 서왕이 사비로 천도한 거 538년이죠. 자, 이거는 또 이렇게 나와. 가와 나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아까 근초고왕의 사료, 장수왕의 사료, 성왕의 사료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이해되죠? 자주 나오는 사료라는 뜻이에요. 체크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시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사료 봅시다. 554년 32년 가을 7월에 왕은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여 친히 보병과 기병 50을 거느리고 밤에 부천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자 더불어 싸웠으나 남병에게 해침을 당하여 죽었다. 시우를 성이라 했다. 그러니까 성왕이란 얘기죠. 자, 이거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성왕의 전사. 자, 그러면 이 성왕 전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성왕은, 백제 성왕은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했었어요. 자, 나제 동맹이, 즉 신라와 같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가 차지해버린 한강 유역을 빼앗아 왔는데, 자, 신라의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때 신라는 진흥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있다가 진흥왕의 배신으로 신라의 공격.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다 써볼까요? 신라의 배신. 신라의 배신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한강 하류 상실. 뭐라고 해야 돼? 상실? 아니면 뭐 아무튼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공격을 하러 가다가 결국에는 전사.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자, 554년에.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 성왕의 전사. 자, 신라 진흥왕과 같이 한강 유역을 빼앗아 왔었다가 다시 진흥왕의 공격으로 한강 하류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그래서 여기서는 성왕의 전사. 자, 14번에 나오는 두 개의 사료는 둘 다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16으로 넘어갑시다. 16. 이번에는 이제 지증왕부터. 신라죠, 신라. 자, 봅시다. 자, 4년 10월에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니래 국호를 정하지 않아 사로, 신라라고 했대. 그래서 신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국호로 삼읍시다. 자, 그래서 지증왕 때 국호를 신라라고 정하고 그리고 왕호를 왕으로 칭했다. 요거죠, 요거. 국호 신라, 왕은 왕. 자, 신라 이전에 아까 사로국이었었고 그러면 왕 이전에 칭호는 뭐였어요? 지증왕 때 왕을 사용하기 전에 칭호는 뭐였지? 마립간. 그쵸?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무랑 때부터 쓰다가 요거를 이제 왕으로 바꾸게 된 거지. 그래서 나라 이름 신라, 왕호는 왕으로 붙였다. 이게 어느 왕이냐 물어보면 지증왕.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어느 왕이냐? 그러면 지증왕. 자, 맨 마지막에 왕이 이에 따랐다. 자, 미추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미추춘 왕은 지증왕. 알겠죠? 지증왕도 업적이 되게 많아요. 뭐 우경, 실시, 순장, 금지, 동시, 설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까요? 우상국 북속 가봅시다. 자, 13년 여름 6월 우상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이다. 울릉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땅은 사방 백리인데 험한 것을 보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이르기를 우상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워 힘으로 복속하기 어려우니 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배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가서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사나운 짐승을 풀어서 밟아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더니 두려워해서 곧 항복하였다. 자, 우상국이 복속되면서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 같이 관할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상국이나 독도에 관련된 기록이 처음으로 기록된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신라 지증왕 때부터. 알겠죠? 그리고 이사부. 알겠죠? 이사부란 사람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세기 법풍어로 갈게요. 자, 왕 7년 정월에 율령반포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 제정. 자, 왕 15년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 공인. 자, 불교가 들어온 건 눌지왕이지만 공인은 법흥왕 때니까 왕 18년 4월 이찬 철부를 상대 등으로 삼아 국사를 처리하게 했다. 상대 등의 관직이 이로써 처음 시작되었는데 지금의 재상이다. 말하자면 자, 율령반포 공복제정 불교 공인 상대 등 설치 골품제 정비 전부 다 어느 왕의 업적? 법흥왕. 그래서 요런 업적들이 법흥왕이구나. 법흥왕의 업적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흥왕. 자, 또 시험에는 진흥왕 사료도 잘 나오죠? 봅시다.
자, 15년 7월, 가을 7월에 명활성을 수리하여 쌓았다. 백제왕 명농이 가량과 함께 관산성을 공격해 왔다. 군주 각각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군주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끌고 나아가 교전함에 비장 3년상군 고관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겨 좌평 4명과 군사 29,600여 명의 목을 베었고 말 한 마리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관산성 전투죠. 그러면 백제왕 명농이 죽었지. 그럼 명농은 누구? 백제성왕. 네, 백제성왕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백제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같은 시기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시기에 백제왕 명농은 성왕이구나. 네, 백제성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 연도도 써있죠? 554년에 연도도 써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게요. 이때 적성 출신의 야이차에게 교하시기를 뭔가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죠. 자, 옳은 일을 하는데 힘을 쓰다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까닭으로 이후 그의 처인 삼에게는 이를 허하였다. 교하기를 이후부터 나라 가운데 야이차와 같이 옳을 일을 하여 힘을 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면 만약 그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나이가 많건 적건 형제이건 이와 같이 아래는 자가 대인인가 소인인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단양적성비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줄에 적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이차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자, 진흥왕 때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여기에다가 단양적성비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한강 상류는 어느 나라 땅이었을까요? 고구려 땅이었어. 그래서 고구려로부터 자,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이 땅을 차지했지. 그리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가져가고 한강 상류는 고구려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한강 상류를 점령을 하고 여기다가 단양적성비를 세웠는데 자, 그럼 야이차는 누구냐면 야이차는 이 지역 사람이에요. 고구려 사람이었지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도움을 줘서 신라가 요 지역 한강 상류를 점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야이차 네 덕분에 이 지역을 차지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너는 나중에 자손들한테까지 내가 포상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비석 안에는 요 야이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차, 적성, 단양적성비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나서 이거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 북한산비 그 다음에 대가야 정복 자, 그리고 창녕비 그 다음에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했던 거라서 제가 그냥 막 빠르게 글씨 막 아무렇게나 막 썼는데 자, 봅시다. 자,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나서 단양적성비를 세웠어요. 여기에서 아까 야이차라는 사람 이름이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한강 하류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한강 상류는 누구한테 뺏은 거? 고구려한테 뺏은 거? 자, 한강 하류는 누구한테 뺏은 거? 백제한테 뺏은 거. 백제 거였는데 뺏었어 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북한산 비를 세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화살표가 뒤집어진 거 보여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나서 단양적성비,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나서 북한산비.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화살표 거꾸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연도도 제가 지금 써놨죠. 자, 창녕비는 비석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대가야 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자, 창녕비를 건립할 때는 대가야를 정복하고 세운 게 아니고 대가야를 정복하기 전에 비화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비화가야. 가야는 조그만 소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화가야라고 하는 가야를 정복을 하고
여기를 발판 삼아서 이제 거기가 창녕이었던 거지. 거기를 발판 삼아 대가야로 쳐들어가서 점령을 한 거죠. 대가야는 고령이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창녕비를 건립하고 나서 여기를 발판 삼아서 대가야를 정복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대가야 정복 사업.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원산만 진출 또는 함흥평야로 진출하면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건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도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우리는 이 비석들은 순서도 알아야 된댔죠. 그래서 단, 부, 창, 황마 또는 마황. 뭐 여러분 외우기 쉬운 걸로. 그래서 단, 북창, 마황.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황마, 마황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진흥왕의 비석.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북한산비, 창녕비, 마운령비, 황초령비는 제가 여기다 안 썼지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자,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라고 안 해요. 나머지는 순수비라고 해요. 그럼 순수가 뭔데? 왕이 행차했다. 직접 갔다 왔다. 이런 뜻이랬죠. 그래서 순수에 내려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순수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비석의 내용을 볼 거거든요. 여러분 사료의 13페이지 우리 아까 안 봤던 사료. 자, 밑에서 두 개 요거 볼게요. 자, 태왕이 크게 인미를 얻어 이리하여 관경을 순수하면서 민심을 땡땡하고 노고를 위로하고자 한다. 만일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고 상을 더하고 한성을 지나는 길에 올라 도인이 석굴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돌에 새겨 사를 기록한다. 자,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관경을 순수한다. 자, 순수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물론 앞에서 우리가 광개토 대왕 릉비에도 순수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영락이 앞에 붙잖아. 영락이 붙으면 그건 광개토 대왕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 빼고 그럼 다른 비석에 순수가 붙으면 그건 진흥왕 순수비. 알겠죠? 순수라는 말이 나왔네? 아, 진흥왕 순수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실 우리가 순수비가 이게 북한산비인지 황초령비인지 마운령비인지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 이 비석이 야 이거 황초령비야 마운령비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순수 나오면 아 그냥 진흥왕 때 세운 비석이구나. 왜냐면 보통 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비석을 황초령비냐 마운령비냐로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별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사료에는 한성을 지나는 길이라면서요? 그럼 이건 한강 유역이라는 거지? 그럼 한강 유역이면 북한산 순수비겠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북한산 순수비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됨? 알겠지? 자, 맨 마지막 거 볼게요. 하늘의 은혜를 입어 운수를 열어보아주며 명명한 가운데 신지에 감흥되어 분명히 응하고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며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 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친을 요구하는 사신이 서로 통하여 오도다. 무자는 가을에 관경을 순수하여 여기도 순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민심을 살펴서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고자 한다. 나라를 위해 충돌을 당한 공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을 더해주고 공운을 표창하고자 한다. 수레를 타고 나아가 개에 이르러 변경지역을 다독였다. 자, 여기서 정확히 순수라는 말만 우리가 알지 어느 비석인지 모르겠잖아요. 당연히. 몰라도 돼요. 그냥 순수하면은 아 진흥왕 순수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4페이지로 가볼까요? 원광의 걸사표 봅시다. 자, 608년 왕은 고구려가 자주 신라를 침범함으로 이를 우려하여 수나라에게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치고자 원광에게 걸사표를 지어보도록 명했다. 자, 원광은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망시키는 것 승리로서 행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왕의 땅에 살고 대왕의 수초를 먹으면서 어찌 감히 명령을 쫓지 아니하리까 그러면서 걸사표를 지었대요. 그래서 수나라에게 사신을 파견해서 수나라에게 보냈지. 그랬더니 수양제가 고구려를 쳐들어갔지. 자, 그래서 이게 고구려를 쳐들어가도록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밑줄에서의 왕은 누구지? 진평왕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겠네. 첫 번째 왕은 진평왕이지. 자, 그 다음에 21번 고구려와 수하의 전쟁 나와있죠?
6월에 수 양제가 요동성 남쪽을 공격하였으나 항복하지 않고 항전을 했다. 수 양제는 부하 장수들에게 30만 5천의 병력으로 성을 우회하여 압록강을 진격하게 했다. 자, 이렇게 별동대를 따로 보냈어. 그런데 이 별동대를 을지문덕이 물리쳤죠? 그래서 그 을지문덕이 물리치는 과정에서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씨,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너 함정에 빠져서 이 바보야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날리게 되고 이때 우중문이 급하게 군사를 모아서 이제 돌아가는 찰나에 이 군대를 거의 섬멸시켰죠. 거의 뭐 이제 전멸시키다시피 하게 되죠. 자, 이 전쟁을 뭐라고 해? 을지문덕이니까 살수대첩. 살수대첩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 전쟁은 항상 순서예요. 순서만 한번 쭉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589년에 수의 통일. 수나라는 남북조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압박을 가했죠. 자, 그러자 598년에 고구려의 선제 공격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때린 거지. 그랬더니 수 문제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첫 번째 침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구려가 격퇴를 했지. 고구려의 격퇴. 그러니까 고구려가 격퇴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때는 수나라가 싸울 만한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강화를 맺고 돌아간 거지. 자, 그리고 나서 612년에 수 양제의 침입. 이번에는 수 양제의 침입이죠. 이때 113만의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다고 했고, 그 중에서 아까 30만의 별동대만 따로 뽑아서 평양성을 공격하도록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을지문덕이 잘 막아내게 되죠. 그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수나라가 통일해서 고구려에 압력을 가했고, 그러자 여기서는 고구려가 먼저 공격했죠. 그러자 수 문제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 양제가 또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러니까 수나라의 2차 침입 때 이 살수대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요 살수대첩과 관련된 사료가 우리 금방 나오는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하는 요 시죠. 자, 그래서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 자, 그리고 이 612년에 고구려가 수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국력을 쏟아부어서 이제 수나라는 망해요. 금방 618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수 다음 당나라. 자, 그러면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랑 또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 자, 이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안시성 전투. 자, 안시성 전투에서 누가 잘 막아냈냐면 양만춘. 자,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잘 막아내었다. 자,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요 과정에도 중간에 자,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지. 왜냐면 수도 막아야 되고 당도 막아야 되니까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 당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는데 631년에서 647년까지 천리장성을 쌓아요. 천리장성은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자, 631년이면 이미 수는 망했어. 그래서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그리고 이 천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한 아까 그가 누구였지? 연개소문. 그게 연개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책임을 맡았었는데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이런 일들이 요 고구려 수와의 당과의 전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2번 삼국통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22번 삼국통일부터는 점심 먹고 와서 합시다.